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4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머리를 싹 밀었습니다. 개운하네요. 머리 싹 밀고, 명상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좀 안 되게 하고, 밥 먹고, 그럭저럭 뭐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쿠팡 플레이에서 하던데 그것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쿠팡 플레이가 이놈들이 위기를 맞으니까 막 쿠팡에서 좋은 영화나 뭐 시리즈들을 많이 유치를 했더라고요. 자, 씁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기 시리즈 얘기하니까 전에 제가 서울 자가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면서 뭐 별로다, 공감이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봤던 시점이 5화까지 보고 섣불리 섣불리 판단을 했었습니다. 마저 봤습니다. 그 5화에서 그냥 안 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어떤가 보자 했는데 6화부터 내용이 급반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다 봤는데 아주 좋은 드라마였어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드라마였다라고, 저의 실수였다. 그 서울 자가의 그 드라마의 제작진 분들과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그 외에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섣불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 영향력이 큰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네, 그렇게 어설프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내 안에 유인원 미디어북을 하고 정기현이 바람도 좀 새이고, 그리고 또 좀 공부를 하고, 저녁 때는 장을도 좀 보고요. 일이 있나 좀 찾아봤는데 일이 없더라고요. 좀 일이 심하게 없던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 내일 일은 못 잡고 있습니다. 자, 내 안의 유인원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죽는가? 제목이 아주 묵직합니다. 노화, 수명, 죽음에 관한 새로운 과학. 벤키 라마크리슈단, 인도 사람인 것 같죠? 강병철 옮김, 도서출판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벤키 라마크리슈난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자생물학자, 1952년 인도 태생으로 인도 바로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대학원생으로 생물학을 공부했다. 야, 물리학과 생물학을 넘나들었네요. 대단한 사람이군요. 미 국립 브룩 헤이슨 연구소 유타 대학을 거쳐 1999년 영국 캠브리지 MIC 분자생물학 연구소에 합류해 지금까지 그룹 리더를 맡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6년에는 부소장을 지냈다. 리보솜의 구조와 기능, 항생제가 리보솜에 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X선 결정학을 이용해 수십만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리보솜의 3차원 구조를 그려낸 공로로 2009년 토마스 스타이츠, 아다 요나트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2008년부터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펠로로 있으며 2015년에서 2020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장을 지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 인도 국립과학아카데미 외국인 회원, EMBO의 폴디나 멤버이며 미국 철학회 펠로이다. 2016년 기초과학연구원 초청으로 방한에 강연했다. 유전자 기계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를 썼다. 옮기는 강병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역과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의학이나 생물학 쪽에 전문 번역을 하신 분 같은데 목차를 좀 봐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례 머릿말 1장 불멸의 유전자와 일회용 신체 2장 굵고 짧게 살아라 3장 주 제어기의 파괴 4장 말단의 문제 5장 생물학적 시계 재조정 6장 쓰레기 재활용 7장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8장 하찮은 벌레의 교훈 9장 우리 몸속의 미항자 10장 통증과 뱀파이어의 피 11장 미치광이일까 선지자일까 12장 과연 영원히 살아야 할까 있습니다. 뒤편에 재밌게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인류는 질병과 죽음을 따돌릴 수 있을까? 패러다임이 바뀐 생물학 혁명의 시대 장밋빛 희망 너머 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그려낸 죽음과 삶 아주 Why We Die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책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죽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자,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270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옛날 어릴 때 친구놈이 하도 한심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제가 연락을 끊고 살던 놈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충고가 역지사지하라고 충고를 했었는데 50이 넘어도 그런 충고를 받아야 한다는 그 입장을 좀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인간이라면 기본이 되는 자세여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인간성은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우리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최초의 시도는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털없는 동물로 정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설픈 정의죠. 이런 정의는 플라톤의 주장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디오게네스는 털을 뽑은 닭을 들고 와서는 여기 플라톤이 말한 인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플라톤의 정의에는 넓적한 손톱과 발톱을 가진 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플라톤도 그러고 보면 참 어설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정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물론 플라톤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남겨진 말 같은 걸 보면
크게 뭐 심오한 사상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념적인 사람 이 정도. 그래도 수학과 기하학을 잘했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는 머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뒤에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특별한 능력으로 간주되었고 도구 제작자 인간 Man the Tool Maker 라는 제목을 단 책이 나왔다. 이 정의는 야생 침팬지가 입을 씹어 스펀지를 만들고 나무가지에서 입을 떼어 내 막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철사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병에서 물고기 밥을 꺼내는 까마귀도 관찰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도구 제작자라는 정의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언어였는데 처음에는 기호를 사용한 의사소통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유인원이 손짓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언어학자들은 이 방해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호 언어를 포기하고 구문론을 강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는 점점 그 영토를 잃어가면서 골포스트를 조금씩 옮기게 되었다. 얼마 전에 박문호 박사님 강의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간이 사고가 물론 시각이나 뭐 오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은 물론 맞지만, 그 인간만의 특별한 사고 체계가 형성된 이유를 도구의 사용, 손의 사용, 손으로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만의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랬고 여기에서 뭐 언어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봤던 앵무새, 그 앵무새는 IQ가 80이랍니다. 그 놈은 말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를 하겠죠. 89 정도 IQ 정도 되면. 그러면 걔도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죠. 구문, 말로 표현하는 거, 기호 언어 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구분이라는 건, 분별이라는 건 항상 뭔가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떤 틈이. 그러니까 모순 같은 거. 뭐라고 딱 구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우주라는 건, 그냥 이 분별심이라는 건 우리 사고에서 그냥 생기는 거죠.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편리하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닌 거죠. 단지 편리할 뿐이지. 자, 오늘날 인간이 특별하다는 주장은 공감에 관련된 것이다. 공감은 다른 동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체의 감정적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마음이론, Theory of Mind, 마음이론을 말한다. 이 어색한 표현은 남의 정신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만약 당신과 내가 파티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고 당신이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면, 가로 열고, 나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로 닫고, 나는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론을 만든 셈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마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온다. 일부 과학자가 이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음 이론이라는 개념이 1970년대 영장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세러라는 이름의 침팬지에게 여러 장의 그림 중에서 한 장을 뽑으라고 했다. 세러는 잠긴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열쇠 그림을 선택했고, 바나나를 따려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의자 위로 올라가는 사람 그림을 선택했다. 이 실험을 통해 세러는 남의 의도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봐요. 인간만이, 저도 그런 줄 알았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인간만이 역지사지할 수 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틈이 벌어지잖아요. 인간만이 아니고 침팬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는 인간만의 특징이 아닌 거죠. 자, 우리의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발달해 있지만, 그 능력에, 그 분별하는 것에 뭐랄까, 것에 역설 또는 오류, 이런 게 있다, 항상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발견 이후로 마음 이론에 관한 아동 연구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반면, 이 분야의 영장류 연구는 부침을 거듭했다. 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몇몇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이런 실험을 근거로 유인원은 마음 이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사람도 있었다. 근데 개 한 마리만 키워봐도 얼마나 이런 결론이 어리석은 결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결과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일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인원과 아이에 대한 실험을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실험자가 늘 사람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항상 유인원은 종의 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인간도 유인원과 똑같은 법칙을 따른다고 유인원이 믿을까? 유인원에게는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일 것이다. 최근의 한 예로, 하루는 내 조수가 전화를 걸어 소코가 부상을 입은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날 소코에게 걸어가 돌아보라고 말하자 소코는 내가 시키는 대로 뒤로 돌아서서 상처가 난 부분을 보여주었다. 소코는 어릴 때부터 나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례를 유인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유인원은 아주 똑똑한 동물이어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나 추측하려고 애쓴다. 소코는 내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게 여겼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유인원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처럼 비친다면, 우리는 마음 이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렇겠죠. 우리는 유인원의 유인원 마음 이론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차이성이 뛰어난 브라이언 헤어라는 학생은 인간 실험자를 떼어내고 실험을 해본 결과, 다른 유인원이 숨겨둔 음식물을 보았다면 그 유인원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유인원이 안다는 것을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서열이 낮은 침팬지에게 서열이 높은 침팬지 바로 앞에서 먹이를 집게 유혹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러자 서열이 낮은 침팬지는 상대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에 손을 뻗었다. 다시 말해 침팬지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안다. 이 실험은 동물의 마음 이론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켰다. 그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최근에 교토대학의 한 꼬리 감는 원숭이가
하늘에 펄럭이는 길을 이용해 마음 이론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했다. 이러한 몇몇 긍정적인 결과는 이전에 행해진 부정적인 결과에 의문부호를 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은 100여 년에 이르는 여키스 영장류 센터의 역사에서 심리학자들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스키너식 기법을 시도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몸무게가 80%로 줄어들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쥐와 비둘기가 먹이 지향 과제를 수행할 때 동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유인원에게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유인원은 기분이 시무룩해지고 먹이에 대한 집착이 커져 수행해야 할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쥐 심리학자들이 채택한 가혹한 방법은 여키스 영장류 센터에서는 긴장을 야기했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유인원에게 몰래 먹이를 주기까지 했다. 연구자들이 여키스 영장류 센터의 책임자에게 침팬지가 생각했던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리석은 동물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부적절한 실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유인원의 지능을 제대로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인원이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험을 잘 설계하는 것뿐이다. 먹이를 숨겨둔 컵 몇 개로는 유인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유인원은 자신과 가까운 구성원들이 포함된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보인다. 새끼를 공격에서 구하거나 책략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우두머리와 분쟁을 피하거나 짝과 함께 몰래 은밀한 곳으로 숨는 것 등이 유인원이 풀기 좋아하는 종류의 문제들이다. 놀리타가 새끼를 나한테 보여주고 쿠니가 새를 구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다른 보노보들이 키도고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 행동 등은 유인원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해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사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는 일과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일과성 사건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리는 한 인간이 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딘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달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따라서 만약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관찰자가 놀라운 사건을 보고한다면 과학계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게다가 유인원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한두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 몇 가지 예를 더 소개하겠다. 하루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보노보 야외 사육장 주변을 두르고 있는 2m 깊이의 해자를 청소하기 위해 물을 빼냈다. 청소를 끝내고 유인원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에 물을 채우기 위해 밸브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나이 많은 수컷 카코웨트가 유리창으로 다가와 울부짖으며 미친듯이 팔을 흔들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아온 카코웨트는 청소 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육사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어린 보노보 여러 마리가 물에 빠진 해자로 내려가 놀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사육사들은 사닥다리를 내려주었고 가장 어린 한 마리를 빼고는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 혼자서 올라오지 못한 어린 새끼는 카코베트가 직접 끌어올렸다. 나도 비슷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 같은 야외 사육장에서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무렵 동물원 측은 유인원이 수영을 하지 못하므로 해자에 물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자 아래로 사슬을 늘어뜨려 보노보가 원할 때마다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우두머리 수컷인 버넌이 해자 아래로 내려가면 가끔 젊은 수컷인 칼린드가 재빨리 달려와 사슬을 끌어올리곤 했다.
그러고는 해자 옆면을 툭툭 치면서 짓궂게 씩 웃는 표정으로 번원을 내려다보았다. 칼린드는 우두머리를 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밖의 유일한 어른인 로레타가 그곳으로 달려와 사슬을 내려주고 번원이 올라올 때까지 그곳을 지키곤 했다. 두 사례는 조망, 수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옮기니 가로닫고 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카코웨트는 자신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것들이 아직 해자 바닥에 있을 때 물을 채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듯 보였다. 칼린드와 로레타는 사슬이 해자 아래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칼린드는 상대방을 골려주기 위해, 로레타는 자신의 짝을 도와주기 위해 사슬을 이용했다. 아르넴 동물원에서는 어느 해 겨울이 되어 방을 청소하고 침팬지들을 풀어주기 전에 사육사들이 야외 사육장에 있는 모든 고무 타이어를 물로 씻은 다음 정글짐에서 수평 방향으로 뻗어있는 통나무에다가 하나씩 매달아 놓았다. 하루는 크롬이 물이 약간 들어있는 한 타이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 타이어는 쭉 늘어선 타이어의 맨 끝에 있었고 67개의 무거운 타이어가 그 앞에 매달려 있었다. 크롬은 그 타이어를 잡아당겼지만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타이어를 밀어보았지만 정글짐에 부딪히며 역시 빠지지 않았다. 크롬은 10분이 넘게 이 문제에 매달려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나머지 침팬지들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크롬이 돌봐준 7살짜리 제키만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크롬이 포기하고 물러나자 제키가 그곳으로 갔다. 영리한 침팬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제키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고 타이어를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밀어 통나무에서 차례로 빼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어 차례에 이르자 제키는 거기에 차있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내 이모에게 가져다 주었다. 크롬은 별다른 고마움의 표시도 없이 그 선물을 받아들었고 제키가 돌아서기도 전에 이미 손으로 물을 퍼마시고 있었다. 제키가 이모를 도운 일은 그다지 특이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마음 이론 실험에서 세러가 했던 것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짐작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제키는 이모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표적 원조는 유인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에게서는 아주 드물거나 전혀 볼 수 없다. 쿠니와 새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인원은 다른 종을 배려할 줄 안다. 야생에서 침팬지가 원숭이를 잔인하게 죽여 잡아먹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쿠니가 아주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역시 그런 양면성을 보인다. 우리는 동물을 애완동물로 사랑하지만 도살하기도 한다. 때로는 같은 종을 따라서 침팬지가 가끔 잠재적 먹이에게 보이는 호의적인 반응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여키스의 침팬지 집단 전체가 야외 사육장 근처의 숲에서 사육사들이 탈출한 붉은 원숭이를 어떻게 붙잡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원숭이를 자기가 살던 곳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원숭이가 나무로 올라가자 상황은 더욱 꼬였다. 그때 아직 어린 침팬지인 비온이 갑자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옆에 서 있던 나이든 암컷의 손을 붙잡았다. 비온이 느낀 고통은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던 원숭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원숭이는 마치 화살에 맞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물을 들고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경험해 본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오는 자신을 그 원숭이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원숭이가 그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비오는 또다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순간에 유인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동물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면 원숭이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과학자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침팬지에게서 얻은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원숭이는 자기 자식이 물렸을 때라도 위로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어미 유인원처럼 놀란 새끼를 어루만지고 껴안으며 진정시키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인원의 행동은 인간에 아주 가깝다. 유인원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좀 더 큰 자의식이 부분적인 답이 될지도 모르는데 위로보다 더 크게 대비되는 두 번째 차이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유인원은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영장류이다. 자기 인식은 피실험자가 눈치채지 않게 눈썹 위 같은 곳에 점을 찍음으로써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피실험자에게 거울을 준다. 유인원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손으로 점을 문지르고 나서 그 손가락을 살핀다. 이 행동은 거울에 비친 점이 실제로 자기 몸에 붙어 있었다는 걸 인식함을 보여준다. 원숭이는 그러한 연관관계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면도나 화장을 할 때마다 바로 이 능력을 활용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개가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이 눈길을 끌 때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갑자기 멈춰서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개가 머리를 쳐들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접힌 귀를 쫑긋 세우거나 털에 붙은 나뭇잎을 떼어낸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다. 개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유인원은 자신의 모습에 그러한 관심을 보인다. 내가 선글라스를 쓴 채 침팬지에게 다가가면 침팬지는 선글라스를 응시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린다. 그들은 내가 선글라스를 벗어 그들 앞에 거울처럼 내밀 때까지 내 얼굴을 계속 응시한다. 암컷들은 자신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뒤쪽으로 돌아서 오는데 이 부위가 지닌 매력을 감안하면 당연한 호기심이다. 대부분의 침팬지는 입 안쪽을 살펴보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이빨들 사이로 옮기거나 손가락으로 이빨을 만져본다.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몸을 치장하기까지 한다. 독일의 한 동물원에 사는 오랑우탄인 수마는 거울을 건네주자 우리에게 샐러드와 상추잎을 가져와 차곡차곡 쌓은 다음 전체 더미를 머리 위에 얹었다. 그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수마는 야채 모자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바로잡았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수마가 결혼식에라도 참석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자기 인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대개 생후 18에서 24개월쯤이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인식하는데 이 무렵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도울 줄 아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능력의 발달은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와 일치한다. 자기 인식과 더 높은 차원의 공감은 인간과 유인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가지에서 함께 출현했다. 미국 심리학자 고든 갤럽은 이 두 가지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수십 년 전에 예측했다. 갤럽은 영장류 실험에 거울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공감에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서 자신과 정확하게 똑같이 행동하는 상이 독립적인 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는 바로 그 능력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거울 속의 상이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 사회성과 협동 능력이 아주 높은 동물은 높은 차원의 공감이 발달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종은 코끼리와 돌고래이다. 코끼리는 코와 엄니를 사용해 허약하거나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슬픔에 빠진 어린 코끼리의 기운을 붙돋는 소리도 낸다. 돌고래는 작살의 줄을 이빨로 물어 끊어 동료를 구하거나 다랑어 구물에 걸린 동료를 끌어내며 몸이 아픈 동료를 익사하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 떠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돌고래는 같은 방법으로 사람도 도와주곤 하는데 최근에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네 사람은 길이 3m의 상어에게 공격받기 직전에 돌고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코끼리와 돌고래가 유인원에게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위로와 표적 원조를 보여주자 연구자들은 이들이 거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다. 거울에 대한 반응도 유인원과 비슷할까? 코끼리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영장류를 제외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돌고래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하네요. 문어는 어떨까요? 문어가 또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뉴욕 수족관의 병코 돌고래들의 몸에 페인트로 점들을 그려놓자 그들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을 때보다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거울은 몸에 점을 그린 지점에서 먼 거리에 있었는데 돌고래들이 거울 앞에 도착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은 그 점들을 잘 보기 위해 몸을 빙빙 돌리는 것이었다. 공감은 동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다른 동물들이 하품을 할 때 따라서 하품하기 같은 신체 동작 모방에서부터 다른 동물에게 두려움이나 즐거움을 포착했을 때 그와 똑같은 두려움이나 즐거움으로 공명하는 감정 전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공감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동정과 표적 원조이다. 아마도 공감은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지만 몇몇 동물, 특히 유인원과 돌고래와 코끼리들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공감을 보여준다. 이 동물들은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거기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한다. 올라오는 데 필요한 동료에게 사슬을 내려주고 숨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동료에게는 몸을 수면 위로 떠받쳐주며 길을 잃은 동료에게는 손을 잡고 안내해준다. 이들은 황금률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따라간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립네요. 또 밥을 먹고 오후가 되노니까 주름 살짝 오는 것 같아서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81쪽 스폭의 세계. 커크, 스폭, 자넨 정말 놀라운 컴퓨터야. 스폭,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장님. 스타트rek에 나오는 스폭처럼 아주 논리적인 동물들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보자. 만약 감정이 이따금씩 분출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언어에 담긴 뜻만 충실하게 해독하는 그들은 목소리의 변화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고, 털고르기에 해당하는 인간들의 행동, 예컨대 시시한 농담이나 잡담에는 결코 끼어들 수 없을 것이다. 서로 간의 자연적인 연결관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 동물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없는 질문과 학습을 통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수많은 책들은 진화의 이전 투구적 측면만을 초점을 맞추어 우리를 스폭의 자폐적인 우주의 주민으로 묘사해왔다. 친절은 오로지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행동일 뿐이고, 도덕성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리고 있는 얇은 단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인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친절을 보여주는 피라나 떼는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회를 결코 발달시키지 못할 것이다.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상호 의존이 열세다. 인간 사회는 약한 것이 자동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호 지원 체계이다. 철학자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저서 의존적인 합리적 동물에서 인간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많은 인생 단계, 특히 어리거나 늙은 시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왜 서양의 종교와 철학은 육체보다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들은 우리가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뿐 병들고 굶주리고 유욕에 휩쓸린다고는 결코 묘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와 감정은 약점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이 열세다. 인간 사회는 약한 것이 자동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호 지원 체계이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그런데 인간만의 또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분별이라는 건 언제나 오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 한 유명한 과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공개 토론에서 200년 안에 우리의 감정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이 오길 고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감정이 없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은 선호도에 바탕하고 선호도는 궁극적으로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없다면 기억을 저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어떤 기억이 중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그저 무심히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배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 몸에서 태어난 몸, 다른 몸을 느끼는 몸, 다른 몸과 섹스를 하는 몸, 기대거나 울기 위해 다른 어깨를 찾는 몸, 다른 몸과 가까워지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하는 몸이다. 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연결관계와 감정이 없다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산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특히 그러한 행복 역시 감정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관심이 동물의 것과 얼마나 같은지 잊어버린다. 합리성을 높이 사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합리성 따위는 하찮게 내팽개치고 만다. 10대 청소년과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해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 논리의 설득력이라는 건 정말 미미하다. 특히 도덕적 영역에서 그렇다. 외계인 고문이 우리에게 독감에 걸린 사람은 즉시 죽이라고 충고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외계인은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의 수는 독감이 번져서 죽게 될 사람보다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독감의 전염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계인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우리 중에 이 말을 따를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감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 중심에 공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의 나침판이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죽이는데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도덕적 결정에는 이러한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또 반대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코로나 시기에 그때 백신을 개발한다 어쩐다 하면서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왜 임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백신 임상 시험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자. 먼저 대대적으로 하고 훨씬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주장은 그러나 많은 비난을 받고 실현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감정의 대립이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도덕적으로인 선택만을 한다라는 어떤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라는 걸 그렇게 봐야 또 중심 잡힌 인간상을 찾을 수 있어요. 공감에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감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존재나 태도, 목소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책에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 관해 읽는 것 같은 같은 방을 쓰는 동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하고는 느낌이 아주 다르다.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약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왜 그럴까? 합리적인 도덕적 행위자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성향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 반응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면서 발달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과 태도에서 나오는 감정 신호에 잘 반응하며 거기에 공명하는 표정을 짓는다. 실제 사람은 추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공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엠퍼시는 감정이입이라는 뜻의 독일어 에임퍼훌룽에서 유래했다. 앞에서 예로 든 독감 이야기에서처럼 외계인의 충고대로 하는 것이 우리 종의 기본적인 성향에 위배될 경우
우리는 공리주의 합파의 도덕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거부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 또 곧 우리가 순수 이성을 통해 도덕에 이르렀다는 칸트의 주장은 더 큰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신경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젊은 철학자 조슈아 그린이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았다. 그들에게 던져진 한 가지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지금 열차는 갈림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왼쪽 길에는 5사람이 철도를 고치고 있고 오른쪽 길에는 단 한 사람만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쪽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났다고 말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사람만 죽도록 오른쪽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신이 다리 위에 서 있고 다리 아래로 열차가 5명의 인부 작업을 하고 있는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열차는 스스로 멈출 수 없고 갈림길도 없다. 그런데 당신 옆에 건장한 한 사람이 서 있고 그를 다리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면 열차의 속도를 늦추어 5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자. 대부분은 직접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열차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한 사람을 죽게 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합리성보다 책임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 두 해결책은 모두 한 사람을 희생시켜 5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칸트는 양자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맨손으로 붙잡는 행동이 우리 자신과 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몸은 아주 중요하다. 몸과 관련된 어떤 일이 감정을 촉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는 뇌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어떤 사람을 다리 아래로 미느냐 마느냐와 같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에는 뇌에서 자신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화가 우리를 위해 발달시키지 않은, 즉 개인과 관계없는 도덕적 결정은 실용적인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켰다. 뇌는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에서 몇 시에 나갈 것인지처럼 중립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도덕적 결정은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에는 냉혹한 파충류에게서 서로 돌봐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포유류로 옮겨가던 무렵에 생긴 내 부분이 활성화된다. 우리 속에는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다. 종종 사실이 일어난 후에 합리화 과정이 일어나곤 한다. 곧 우리 종에게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반응이 이미 나타난 후에 그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종종 있다.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을 남들에게 정당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거나 반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어떤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동의나 반대의 형태로 사회적 압력이 생기게 되지만 이 모두가 근본적인 도덕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칸트학파 철학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윤리가 사회적 본능에서 발달했다는 다윈의 신념과 일치한다. 스웨덴 출신의 핀란드 유학자 에드워드 웨스터마크는 20세기 초에 쓴 글에서 다윈의 주장을 이어받아 우리가 스스로의 도덕적 선택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합리적 사고의 산물이라기보다 우리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
몸이 불에 닿았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친구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현상들은 경험의 주관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덜 필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윈과 웨스터마크 이전에도 도덕적 감성을 강조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슌이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중국의 맹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죽간에 기록된 후대로 전해진 그의 교훈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얼마나 적은지 일깨워준다.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 원래 사람의 본성은 선한 쪽으로 향한다고 믿었다.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을 들었다. 만약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들 놀라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이의 부모에게서 사례를 기대해서도 아니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 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는 오명을 두려워해서도 아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측은지심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맹자가 열거한 이기적인 동기, 곧 사례나 칭찬을 구하는 것들은 놀랍게도 현대의 문헌에서도 아주 길게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맹자는 절박하고 강하게 끓어오르는 측은지심을 고려하면 그러한 동기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부인한다. 다른 때라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지 모르나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그럴 수 없다고 맹자는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 진화는 우리에게 남과 협력하려는 본능과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하는 본능을 발달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사람이 원래 선한지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폭은 뛰어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다. 스폭은 그 문제에 너무 논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리 아래로 남자를 밀어뜨리면서 그 사람의 항의와 우리의 반감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어떤 우리의 순수 본성, 순수 이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진화해서 발전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틀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정견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한데.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